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참 저희가 워싱턴 리포트를 하면서 네. 항상 이번 주에는 어떤 아이템을 해야 하나 예. 뭐 좀 고민도 하고 하는데 예. 이번 주에는 별로 고민할 거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워낙 큰 일이 그러니까요. 새해 벽두부터 일어났죠. 맞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문제인데 역시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왜 침공했는지 네. 그 경위부터 짧게 정리해 보죠. 이게 이제 새해 시작하자마자 3일이었죠. 현지 시각으로.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했습니다. 공습을 해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까지 그 대통령 부부를 체포를 했어요. 예. 작전명이 절대적 결단이었습니다. 절대적 결단. 네. 네. 새벽에 이제 들어갔어요. 미군이 그래서 카라카스, 북부 주요 도시들 방공망, 군사시설 이런 걸 막 이제 폭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특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고, 미국 정부에서 이제 든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은 마약 테러 혐의가 네. 가장 이제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두 달쯤에 우리 베네수엘라 사태를 한번 다뤘었죠. 그때 그렇죠. 이제 네. 미국이 그 영공 혹은 영해에 막 이제 항공모함도 보내고 그랬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마약 카르텔이 있었어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라고. 이게 이제 군부를 중심으로 한 마약 카르텔인데 미국은 이 마두로 대통령을 이 카르텔의 수장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콜롬비아와 결탁해서 수백 톤, 콜롬비아가 이제 주요 그 코카인 생산국이죠.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수입을 했고 그걸로 미국 사회를 파괴하려는 이른바 마약 테러를 벌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이제 막대한 수입은 다 이제 금융망을 통해서 또 세탁을 하려고 했다. 예. 이런 혐의를 이제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금 곁들여서 마두로 대통령이 반체제 인사 고문하기도 하고 살해하기도 하고 그 인권 침해를 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런 내용도 조금 곁들이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이 돼서 이틀 뒤에 뉴욕 연방법원에 이제 소환이 돼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며칠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나한테 누명을 씌운 거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쭉 지금까지 이 사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새 정부로 이제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통치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며칠 전에 밝힌 상태고요. 예.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지도자 제거한 게 1989년에 이제 파나마를 침공해서 거기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에는 지금 예. 한 30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네.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한 나라의 수장 부부를 네. 이렇게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놀랍기도 놀랍죠. 하고 예. 근데 한 나라를 이렇게 들어가서 예. 하루도 채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몇 시간 만에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베네수엘라가 예.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 이 이제 침공 전에도 베네수엘라는 과연 미국이 침공해오면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예. 이틀도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 미국은 사실은 그 정도 이틀 동안 뭐 사상자도 생길 수 있고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 타격. 한 명만 딱 찍어서 이 사람만 내가 밖으로 빼오면 된다라는 그 타격 작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미국의 어떤 손실은 줄이면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베네수엘라의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부통령 네. 로드리게스라는 부통령이 임시 통치를 승계를 하고 했고, 있어요. 예. 예. 이 로드리게스는 사실은 미국의 작전 직후에만 해도 납치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거 잘못됐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 싹 들어갔습니다. 예, 그냥 이제 또 미국의 힘을 돌변하더라고요. 봤잖아요. 예. 그래서 하루 만에 트럼프한테 협력하겠다 이런 예. 의사를 밝히고 현재까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베네수엘라 내부는 지금 약간 공포 정치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협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제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납치를 한 걸 환영하는 인사들이 베네수엘라에는 있어요. 예. 당연히 뭐 그동안 그렇겠죠. 정치를 예. 잘해온 건 아니니까 그 마두로 축출을 환영하는 이런 반체제 인사들은 색출하고 지금 다 탄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쪽 분위기는 더 단속이 심해져서 좀 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 지금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어서 미국이 예. 일단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서 지금 이런 공습을 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미국이 들 정도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내세운 명분 안에 있긴 했지만 석유 얘기만 자꾸 나오는 거 석유 얘기만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네수엘라에도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작년에 노벨 평화상 그렇게 트럼프가 받고 싶었던 노벨 평화상 대신 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차도입니다. 마차도. 작년에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 이 마차도가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되니까 엄청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쪽은 미국은 상대도 정작 안 하고 부통령한테 바로.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고 싶은 정권이나 뭐 베네수엘라의 어떤 토대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선 좀 우스갯소리로 본인이 그렇게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했는데 마차도가 받으니까 그거 기분 나빠서 저긴 더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은 그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베네수엘라가 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 발표한 상황에 따르면 이 미국의 마두로 체포 과정에서 사망자는 민간인 포함해서 총 100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치를 밝혔습니다. 지금 석유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당장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뭐 통제하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이 가장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이후 가장 많이 얘기한 단어는 석유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석유를 가져오겠다.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겠다. 그래서 미국 내의 석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국에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 원유는 사실은 미국이 제재를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수출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걸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팔고 이 자금은 베네수엘라의 안정화에 쓰겠다 이렇게 말은 해놓은 상태인데 그 수익금 그러면 지금 어디에 보관할 거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건 미국 재무부 계좌에다 보관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이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조건을 얘기한 거는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로 얻은 대금은 그럼 어디에 쓸 것인가. 미국산 제품을 다 사라고 하겠다. 농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거 미국산으로 다 사가라고 하겠다. 베네수엘라한테? 그러면 그 예치됐던 자금이 그대로 미국 자금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안 움직이는 거죠. 미국 내에서 계속 도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원유 생산도 통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생산부터 판매, 그 수익금 용처까지 사실상 싹 다 전 과정을 미국이 갖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이유가 뭐 마약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명분은 마약이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뭐 석유 때문에 이러는 건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걸 보려면 일단 베네수엘라 석유 현황을 한번 봐야 돼요. 베네수엘라는 정말 석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단일 국가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3천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다음이에요. 못 미쳐요. 한 몇십억 배럴 정도 적어요. 2,900 몇십억 정도 중동 됩니다. 국가들보다도 더 많다는 거군요. 중동 물론 전체를 다 합하면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많겠지만 단일 국가로는 한 나라에 이렇게 많은 경우가 없어요. 그다음이 캐나다 한 1,680억 배럴 정도 됩니다. 캐나다도 많군요. 캐나다도 많아요. 미국은 680억 배럴 정도 됩니다. 중간에 끼어있는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많은 석유를 사실은 예전에 90년대 제재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생산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막 300만 배럴씩 뽑아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십만 배럴 정도로 한때는 또 잘 살기도 했었죠. 석유 그렇죠. 때문에. 예전에 잘 살았었죠. 이게 이제 석유 산업을 다 이제 베네수엘라가 국유화하면서 인프라도 이제 엉망이 되고 미국 메이저 기업들도 이제 수익이 안 나오니까 다 떠났었어요. 베네수엘라를. 그러면서 이제 생산 능력 자체도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우리가 들어가서 정상화하면 자 봐라.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많은 석유가 다시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국제 유가가 낮아질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가격. 보통은 이제 미국은 석유 생산량이 사실 작잖아요. 그런데 이 석유 생산이 그럼 움직일 수 있는 물가가 어느 정도냐. 한 거의 20에서 30%. 에너지가 그렇게 연동하는 물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토대로 미국 물가도 낮아질 거다. 그럼 우리 경제가 좀 괜찮아지겠지. 관세로 오른 물가도 좀 낮아지겠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는 사실 미국이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도 넘쳐나서요. 사실 남아도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제일 많은 건 이제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경지류 종류가 많은데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지류라는 다른 종류의 이 석유는 적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이 중지류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섞으면 많은 수익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들여와서 미국 기업이 이제 뽑아내는 경지류하고 섞으면 우리가 이제 수익도 많이 볼 수 있겠지 않느냐. 정유사도 돈 벌어주는 거고 미국 이제 시민들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이제 경제적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미국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석유가 단번에 오늘 내일 들어간다고 갑자기 많이 펑펑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도 낙후돼 있고.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미국 시설들이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조금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10년 본다 그러거든요. 10년이요? 예. 그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정권도 뭐 한 번 더 있을까요? 바뀔 수도 있는 거 상황인데. 예, 없겠죠. 예. 근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건요. 석유 이 자체보다도 정치적 효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장기간의 미국의 에너지 먹거리를 내가 확보했다. 거기에 중국, 러시아가 들어와서 이거 가져가는 거 내가 막았다. 내가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다. 미래를 위한 대통령이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 하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 마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가 세력은 외부의 어떤 사태에도 개입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건 중남미나 뭐 캐나다,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괜히 미국이 군사력 끌고 들어가서 군사적 비용 많이 들어서 돈만 퍼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쓰면 되는 돈을 너무 많이 외부에 뿌린다. 이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 세력은 지금 베네수엘라 공습한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적 이익을 가장 먼저 부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석유를 이만큼 확보해서 이게 우리가 헛돈 쓴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가져오는 사업이었던 거야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사실은 지지 세력의 반발을 좀 그렇죠.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예. 있다. 그게 더 크다고 봐야 되죠. 예. 근데 아무튼 이 침공이고 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마약이고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사실 뭐 베네수엘라만 있는 건 분명히 그렇죠. 아닐 텐데 예. 그 좀 정당성이랄까 네. 이런 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예. 사실 정당성이 거의 없죠. 예. 예. 우선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걸릴 때가 많습니다. 국제법은 당연히 이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고요. 예. 뭐 이제 아직까지 뭐 결론이 딱 어디선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유엔 헌장 2조에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의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정말 무력으로 공격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예. 이거는 이 유엔 헌장의 위반입니다. 네. 사실은. 그리고 제네바 협약이라는 또 국제 협약에서도 군사 점령,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거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지금 깬 거예요. 이제 보면 미국 국내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를 이제 침공하는 건 의회 승인을 받아야 그렇죠. 됩니다. 맞아요. 요것도 안 거쳤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나라들이 더 불안한 건 사실 지금 국제법이라는 게 뭔가 처벌할 규정이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막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제법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렇게 국제법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 현실을 가장 이제 많은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국제 질서를 만들어 온 나라인데 이 국제 질서가 지금 용인하지 않는 무력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무력 공습을. 그럼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중견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도 이제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서 마음대로 그냥 힘 있다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군사력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나라도 별로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위협이 없더라도 예. 나중에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군비 증강을 다들 이제 서로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중시해왔던 어떤 동맹 체제 예. 이런 것도 심적으로는 뭐 형태는 물론 있겠지만 심적으로는 계속 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번 침공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침공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국제 질서 자체의 판을 바꾸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1945년에 이제 세계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법으로 우리가 그동안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잖아요. 예. 그런 게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한번 깨졌지만 이제 후속타가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 예. 이렇게 다른 나라를 침공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렇죠. 예. 예. 뭐 과거에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네. 뭐 쿠바 사태를 생각해봐도 예. 그땐 냉전 체제였으니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견제가 되고 막 이런 네. 좀 국제적인 질서랄까요? 뭐 예. 그런 논리들이 좀 있었지만은 사실 지금은 중국도 크게 그렇게 뭐 성명승동 되는 네네. 정도 말고는 크게 어떻게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사실은 조금 참 예. 본인들도 이 국제 질서란 이렇게 냉정한 것인가를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그동안 기댔던 나라는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반미 기치를 높이 들면서. 예. 근데 중국 성명서는 내고 물론 유엔 가서 얘기합니다. 이건 잘못됐다. 예. 주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별다른 뭐 힘을 써주지는 않잖아요. 예.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척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물론 이제 중국은 받는 손해가 좀 있습니다. 남미에 투자 많이 해놨는데 지금 뭐 미국이 미주 대륙 전체를 우리 손아귀에 넣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우리 투자한 것도 많고 남미를 발판으로 우리가 좀 세력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미국한테 막히는 거니까 조금 손해는 있겠지만 그 손해를 뭐 내가 만회하자고 미국하고 싸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러시아는 더 심각한 게요. 러시아는 지금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한 거는 자신들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성을 부여해 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미국도 하잖아. 그 정도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정부 당시에 이게 미국 의회 증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도 이제 그 러시아가 미국에다가 요청을 한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미국 그래 베네수엘라에서 마음대로 해. 우리 신경 안 쓸게. 대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건드리지 마. 이런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현실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상 러시아도 크게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대해서 뭐 입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거의 그 두 나라에서도 약간 버려졌다, 소외됐다 이렇게 봐야 돼서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좀 심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번 일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앞으로 국제 질서가 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새로운 또 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동안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그러면 다들 여러 군데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도 이제 힘을 가져야 돼. 다 힘으로 밀어붙이잖아. 그러니까요. 힘을 가져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기간에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대항할 정도의 군사력이나 물리적 힘을 갖기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국제 질서의 이런 변동을 굉장히 마음 놓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타깃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쿠바, 콜롬비아 이 얘기는 또 진작에 나왔었고 그린란드가 이게 지금 굉장히 화두입니다. 이게 덴마크 자치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쿠바, 콜롬비아하고는 또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지금 유럽도 이러면 진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베네수엘라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쉬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너무 내정도 별로고 국민들 불만도 많고 베네수엘라 군사력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사실은 치기 좋은 상대를 손실이 없을 만한 상대를 미국이 골라서 본때를 보여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남미 국가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미국 말 안 들으면 베네수엘라 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고성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특히 석유도 많으니까 또 일석이조죠. 그런 나라 상대를 찾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린란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덴마크령이고요. 벌써 이제 그린란드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직접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린란드 우리가 먹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군사를 쓰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백악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고요.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과연 미국과 맞대서 상대할 만한 나라가 누가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힘으로 내가 밀고 들어가면 말릴 나라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데 이제 이게 미칠 파장이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나선 거죠. 덴마크는 나토 국가고 동맹 국가를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게다가 덴마크의 뒤에는 그 같은 이제 유럽 국가, 유럽의 서방 국가라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제 덴마크의 편에 서서 그린란드는 지켜줘야 한다라고 이미 또 선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자체만 보면 물론 자원도 많고 똑같아요. 베네수엘라랑 인구도 적고 뭐 저기 군사력도 없는 것 같지만 만약 미국이 이 나라를 정말 군사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이제 미국이 갖고 있었던 대서양 동맹 이건 그냥 없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또 만약 대서양 동맹이 와해된다라고 했을 때는 러시아가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이 나라들을 상대로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만 그냥 침공한 상태에서 그냥 끝낼까? 더 들어갈 수 있죠. 때로 목표를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상태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린란드가 그러면 무사할 거냐. 이제 약간 그런 외교적인 해법을 좀 중시하는 사람이 그래도 트럼프 정부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인데 이 국무장관은 이제 좀 달랬어요. 아, 우리가 침공하려는 게 아니고 사자는 거잖아. 돈 주고 사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예요. 유럽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예.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서도 봤듯이 맘먹으면 그냥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침공한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 백악관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어요. 네. 예전에 베네수엘라 침공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정부 때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백악관에 쫙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려서 안 한 거예요. 이번에 한 거는 그럴 사람이 없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출행동 그린란드를 상대로 아 그래도 내가 저 땅은 먹어야겠어. 저기 자원도 많고 희토류도 엄청 많대. 그리고 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야. 그러니까 먹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말릴 만한 사람이 있을까? 예. 그런 거는 사실은 그린란드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고 또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예. 아, 약간 이렇게 좀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게 참,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하는 걱정도 되고. 저희가 사실은 트럼프 시대 들어와서 세상이 많이 왜 이렇게 되나? 예, 변하는 걸 많이 보고 있지만 저는 예. 이 정도 상황이 될 거라고는 사실 저도 예. 생각을 못해서.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네. 침공했을 때 전 세계가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상당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세계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워싱턴 리포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